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선천성 난청을 비롯해서 소음성, 노인성 난청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난청의 위험은 있는데요. 난청의 진단, 그리고 원인에 따른 치료와 관리까지 여러 방법으로 진행되는 난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발생률은 물론 재발률도 높은 질환 중 하나가 간암인데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예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간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간 질환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칼리 사이먼의 Better Not Tell Her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난청을 생각하면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선천성 난청을 비롯해서 청소년과 성인들에게도 소음성 난청과 같은 다양한 난청의 위험이 지적됩니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난청이라는 게 청력에 생긴 이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원인도 다양하죠.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난청은 간단히 말씀하시면 잘 안 들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 즉 제 귀, 고막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감지하는 어떤 달팽이관, 청신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소리의 최종 종착점인 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의 구조는 사실은 외이, 중이, 내이를 구별할 수 있는데 네. 외이나 중이는 이제 주변의 소리를 내이까지 효율적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네. 소리를 감지하는 와우의 감각신경이나 청각신경은 뇌에 속해 있고 뇌를 우리가 바로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뇌의 청각세포는 약 2만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평생 우리랑 함께하고 재생이나 충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게 청력이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그렇네요. 네, 청력이나 이 상실이나 난청의 원인은 선천성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어요. 네. 선천적 원인으로는 이제 임신 중에 이제 모성 풍진, 매독, 감염, 저체중으로 출생하는 거, 소아마비, 심한 황달 같은 걸 들 수가 있고요. 네. 후천적 원인으로는 중이염이 가장 많죠. 특히 고막천공을 동반하는 만성중이염이나 외상, 그다음에 과도한 소음, 가장 많은 게 또 노화성 난청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그런 유전적인 요인 또 환경적인 요인까지 복합적인 여러 문제들이 난청을 유발한다는 건데요. 소아 난청뿐 아니라 성인들의 난청까지 조기 발견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건 당연하겠죠? 네네, 조기 발견 중요하죠. 네. 예를 들어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덕담 나눌 때 부모님들 대화에 잘 끼지 못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TV 시청할 때 부모님 막 볼륨 올리시면은 사모님이나 젊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뭐 무한 주시고 당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청력이 떨어짐으로써 이게 사람과도 멀어지는 어떤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청력이 손실된다는 게 이게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대화가 오히려 줄게 되고 오해가 쌓이게 되니까 정서적으로도 위축, 고립감을 느끼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지 않게 조기에 발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신생아의 경우에는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대부분 선별 검사를 하지 않나 싶은데 의무적인 건 아니긴 하죠. 네네. 그 법적으로 부모에게 강제하는 의무는 아니지만요. 네. 국가가 비용을 대줄 테니 꼭 받아라는 수준의 필수 검사로는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산부인과나 이비인후과, 신생아실에서는 기본 절차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서요. 아이가 태어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즉 분만 직후에는 이 검사를 받으시면 본인 부담금이 없어서 무료거든요. 가급적이면 선별검사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복잡한가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아기가 곤히 잠든 사이에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검사거든요. 아기한테 무슨 통증이나 불편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검사는 이제 두 가지로 OA랑 ABR이라는 게 있는데 그 ABR은 자동 청성 뇌관 반응 검사라고 해서요.
달팽이 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리 신경, 청신경, 뇌까지 소리가 잘 전달하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 이마나 이 귀 뒤쪽에 작은 센서 스티커를 붙이고 귀에 이어폰을 씌워가지고 떼떼떼떼 소리를 들려줬을 때 네. 뇌에서 이제 미세한 뇌파가 잘 발생하느냐, 요거를 체크할 수 네.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 조금 이제 간단한 게 OA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 이음양 방사 검사라는 건데요. 네. 요거는 그 이어폰에서 소리를 택택택택 주면 건강한 달팽이관은 소리에 반응해서 이 메아리, 즉 미세한 반향음을 줘요. 네. 그걸 이제 기계가 감지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검사 시간이 매우 짧고 간편합니다. 그렇게 선별 검사를 해서 난청이 의심되면 추가적인 검사가 진행이 되나요? 한 번으로 진단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검사하시면 대개 분들은 다 통과하시죠. 90% 이상. 네. 근데 이제 난청이 약간 의심된다 하고 이제 발견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청력은 언어 발달이나 인지 능력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애들은 이제 스스로 안 들려 이렇게 증상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선별 검사 없이는 조기 발견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요 136 원칙을 표준으로 삼아서 검사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1개월 내에 요런 선별 검사를 다 마쳐라. 그다음 3개월 내에 진짜 난청이 확실한지 확진해라. 그리고 6개월 내에 네. 우리 보청기나 이런 재활을 시작한다. 요게 이제 136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136 원칙 말씀하셨는데 정밀 검사를 통해서 신생아 난청이 확인되면 치료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건가요? 네, 이게 그 이상하다고 그 3개월까지 정밀 검사를 통해서도 난청이 확진되면 정말 다들 너무 놀라시죠.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늦어도 한 생후 6개월 이내에는 청각 재활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아기의 뇌가 소리 자극을 받아야 우리가 말이나 언어를 배우는데 그런 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 즉 그런 크리티컬 피리어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고요. 조금이라도 좀 잔존 청력이 있으면 그걸 이제 최대한 활용해서 남아있는 신경을 증폭해서 소리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제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정말 이제 보청기를 3개월, 6개월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력 개선이 잘 안 되거나 특히 양측 난청이 90dB 이상으로 아주 나쁜 경우에는 우리 또 방법이 있습니다. 네. 보청기 이외에도 인공아우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한 살 전후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생후 6개월 이내에는 이제 청각 재활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치료에서 신생아의 청각 재활 훈련이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네네. 이 보청기나 인공아우를 착용한다고 바로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네. 소리를 듣는, 구별하는 그런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배우는 것처럼. 네. 그래서 부모님들도 노력하시지만은 언어치료센터나 병원에서 청각사, 청능사, 언어재활 치료사와 함께 소리를 구별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그런 훈련을 해요. 네. 부모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렇겠네요. 일상생활에서 아기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말도 걸어주시고 소리에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환경을 꼭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참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어요.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초기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 싶습니다. 네네. 언어 습득에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태어나서 생후 1년 동안 폭발적으로 이 말 듣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언어의 리듬 억양 이거를 뇌에 저장하고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초기 치료는 단순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아이의 언어나 인지 발달을 결정하는 아주 골든 타임입니다. 네. 이 뇌의 청각중추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력은 단순하게 이제 말을 배우는 걸 넘어서 네. 부모님과 이제 목소리를 듣고 애착을 형성하고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사회성 발달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잘 들리지 않으면 이제 소통의 좌절감을 느껴서 성격이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부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거나 향후에 이제 인생에 있어서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문제가 그렇죠. 계속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부모님들께 절대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네.
소아 난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이나 성인들의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의 위험에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소음성 난청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그 길거리나 전철에서 뭐 다들 귀에 이어폰, 헤드폰 꽂고 다니시는데,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도 보시고 회화 공부, 뭐 음악 감상도 계속 하시는 분들 흔히 보거든요. 저도 옆에서 들어보면은 뭐 들으시는지 확실히 제가 알겠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볼륨을 크게 하고 들으시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래서인지 요즘에 젊은 분들 중에도 청력이 이상해요, 이명이 자꾸 납니다 하고 이제 이비인후과 찾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버스, 지하철이나 시끄러운 식당의 소음이 대개 이제 한 60에서 80dB 정도인데, 청소년들은 이런 장소에서 음악 소리 잘 들으려고 그거보다 더 큰 90, 100dB의 아주 큰 소리 크기를 유지하시는 거죠. 이거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 소음성 난청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력은 너무 큰 소리로 장기간 혹사할수록 빨리 망가진다고 보면 틀림없거든요. 사실은 시끄러운 PC방 같은 데에서도 몇 시간째 게임을 하는 분들도 이러한 위험이 높아지니까 보호자분들은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아이들과 다르게 청소년이나 성인들은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면 증상을 느낄 것 같은데 초기에는 잘 모르나요? 네네. 이제 사실은 고음이 망가지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경우를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처럼 괴롭고 원치 않는 큰 소리를 소음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소음에 의해 발생하는 그런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거든요. 네. 그래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는 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특히 이제 4kHz가 많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100dB에서는 보호장치 없이 15분, 그 다음에 110dB에서는 1분만 노출돼도 청력 손실의 위험성에 처하게 되니까요. 사격을 하신다든지 뭐 비행장 근처에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큰 폭음 또는 이제 아주 시끄러운 클럽이나 콘서트장에서는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명도 청력 저하로 인한 증상일 수 있을까요? 이명으로 병원을 갔다가 난청 진단을 받기도 하던데요. 네네. 이 이명 티나이투스라는 거는 이제 밖에서도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 안에서 또는 이제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막 느끼시는 거거든요. 네. 삐뚜지 하는 자신을 괴롭히는 잡음이 자꾸 불편감을 느끼게 합니다. 요 이명의 가장 많은 원인이 청력 감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력이 떨어지는 곳에 이명이 생긴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TV 라디오 망가지면 잡음 나고 자동차 오래되면은 거기 뭐 이게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처럼 이 달팽이관이나 망가지거나 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나는 잡음이 바로 이제 이명이다고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명이 심하다는 거는 결국 난청에 징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정확한 청력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통해서 현재의 청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여기에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청소년이나 성인들의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도 말씀 들었고요.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은 또 당사자보다 주변에서 먼저 느낄 것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네, 뭐 저희 부모님들한테도 많이 느끼는데 가장 큰 게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둘 이상 여러분들이랑 대화할 때 이제 어려움이 있으시고, TV를 막 크게 하시거나 대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고, 시끄러운 장소에는 못 듣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반복해서 말하라고 그러고 중얼중얼 뭐 하는 것처럼만 보이기도 해가지고, 이런 다른 분들 얘기하는 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시고, 특히 이제 아이들이나 여자들, 특히 이제 고음역 이런 분들의 말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고, 이런 걸 다 잘못 이해해가지고 심지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시기도 하거든요. 요런 것 중에 한 3가지만 해당하면 청력 검사를 꼭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난청의 기준이 되는 데시벨은 사실 일반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잘 안 들리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정도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난청의 위험에서 단계가 높다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뭐 저 0에서 10 사이는 정상 청력, 90에서 100은 전혀 못 들리신다, 이렇게 청력도를 대강은 설명드리고, 근데 거기서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게 한 0에서 한 25dB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는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 이상, 즉 25dB 이상의 청력 소실을 보인다면 가능귀,
4호정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많이 하죠. 네. 그런 경우는 청력 검사가 필요하답니다. 그럼 데시벨로 볼 때 정상 범위와 그 가벼운 단계부터 심한 난청까지 세분화해서 구분을 하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이 0에서 25dB 청력을 지니고 네. 새소리, 시냇물 소리, 눈 밟는 자연의 소리를 잘 듣는 경우죠. 근데 이런 부드러운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25dB 이상의 청력 소실을 보인다면 이제 청력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전혀 듣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100dB 정도의 청력이고요. 40dB 이상 청력이 소실되신다면은 이제 대화가 좀 전화나 이런 데서 어려우신 건데 네. 이제 보청기를 하셔야 돼요. 50dB 되면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60dB 넘어가면은 장애 진단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70dB를 넘으시면은 보청기를 사용해도 완전히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인공호흡 이식이나 수술적 치료가 요구되실 수도 있어요. 네. 뭐 25dB, 40dB, 50dB, 70dB 좀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 단계별로 증상으로 보면 어떨까요? 증상으로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6에서 40dB 같은 경도 난청은요. 네. 저는 좀 작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런 분들이고 네. 40일에서 한 55dB 정도 되시면 절반 이상 망가지시면 그럼 보통 말소리도 자꾸 되묻게 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55를 넘어서시고 이제 80, 90까지 가까이 되시면 나는 큰 소리만 들리지 정말 대화하는 거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시는 거고요. 정말 90dB 이상 이런 분들은 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진동만 느껴져요.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앞서 40dB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보청기를 고려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게 어느 정도인 건가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쉽게 0dB는 정상이에요. 네. 100dB는 전혀 안 들리는 분이에요. 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요. 네. 40dB 이상부터는 전혀 안 들리고 하시기 때문에 좀 보청기를 시작하시긴 해야 되겠다. 50dB 정도 되면은 뭐 보청기를 하셔라 하고는 이제 보청기 테스트를 받아보라고 제가 권합니다. 네. 60dB 즉 양측 60dB 이상에는 나라에서 청각장애 진단이 나올 정도거든요. 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5년에 한 개씩 보청기를 나라에서 또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60dB 이상 망가져서 70, 80dB 이상 나빠지면 오히려 좋은 쪽의 귀에 보청기를 하시거나 양쪽 보청기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을 드립니다. 네. 그 앞서 노인성 난청도 말씀하셨지만 이 청력이 치매 위험과도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네네. 나이 들수록 난청에 대한 걱정도 더해지는데요. 그럼 난청이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난청이 발생하고 적절한 치료, 보청기 이런 걸 받지 않으면 네. 점점 뇌로 전달되는 소리 자극이 줄어들게 되죠. 그 대뇌가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뇌의 퇴화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네. 더불어서 인지나 기억력 감퇴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에서 아주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 네. 640명 가까이 되는 환자를 한 12년 관찰했는데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보청기가 필요한데도 착용하지 않은 고도 난청 환자들이 약 5배 가까이 치매나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행한다는 걸 보고했어요. 네. 저희 의사들도 그렇고 많은 일반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보청기의 중요성을 더더욱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때 보청기를 착용하는 게 청력뿐 아니라 치매 예방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보청기는 눈이 좋지 않는 사람이 사용하는 안경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파수별로 떨어져 있는 청각을 회복시켜서 어느 높낮이의 소리라도 그래도 좀 잘 듣게 합니다. 네. 그래서 청력의 양상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본인에게 맞는 보청기를 맞추셔야 되거든요. 보청기를 사용하시면 일상생활이 많이 변하세요. 네. 가족들과 대화에도 자신감이 넘치고 회의 중에도 불안하지 않고 네. 전화통화도 좀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고 자꾸 뇌가 그래도 소리 신호에 자꾸 자극이 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그 청각장애 아이들은 사실 정상 아동들의 발달을 따라가면서 새 삶을 얻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보청기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보청기로도 안 되면 다음 단계는 뭔가요? 네, 그럼 이제 보청기로 안 되면 네.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있는데 네. 인공화원이, 인공중이니, 골전도 임플란트니, 청성 뇌간 이식술이니 이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인공와우, 인공중이, 골전도 임플란트 이 원리는 모두 비슷한가요? 조금씩은 다른데요.
인공화호 이식은 많이 들어보셨죠? 달팽이관, 그러니까 두 바퀴 반 감겨진 우리 달팽이관 와우의 질환으로 전혀 듣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남아있는 청신경을 전기 자극함으로써 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와우 이식기를 이식하는 아주 신통방통한 수술입니다. 정말 청력이 양쪽이 70dB 이상 망가져서 양쪽 귀를 거의 듣지 못하고 보청기로도 3개월 이상 충분한 청력 재활을 해도 효과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인공화호 이식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거든요. 그와 달리 인공중이 이식은 중이, 즉 이소골, 고막 뒤에 있는 작은 뼈거든요. 거기에 이제 부착된 아주 작은 모터가 뼈를 물리적으로 당당당당당당 이 진동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폭 효과를 좀 추가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수술이 되겠고요. 골전도 임플란트는 그게 아니라 이제 임플란트를 통해서 두개골, 이 머리뼈 자체에 그 기계를 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뼈를 타고 전해진 그 진동이 달팽이관을 직접 자극하거든요. 이거는 달팽이관이 실제로 살아있어야죠. 그래서 주로 소위증이나 외두 폐쇄성이나 귓구멍이 막힌 그런 전음성 난청이나 편측성 난청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걸로 또 다릅니다. 난청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식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네네. 그 청성뇌관 이식술은 정말 가장 고도의 수술인데 이건 청신경이 아예 없거나 종양수술 등으로 이제 끊어진 그러니까 인공화호도 소용없는 아주 심한 경우에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신경의 경로와 귀를 완전히 생략하고 청신경이 뇌와 만나는 지점인 이 와우핵이라는 뇌간의 부위를 직접 전기로 자극하는 게 이 바로 청성뇌관 이식술 ABI입니다. 그 말씀 주신 청성뇌관 이식술은 좀 생소한데요. 흔히 하는 수술법은 아닌가 보죠? 네, 이건 흔히 하는 수술이 아니에요. 신경점유종증이나 양측 청신경에 종양이 생겨서 양쪽 청신경이나 달팽이관에 모두 문제가 있거나 아예 그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이 아예 무형성증으로 태어나는 그런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하는 중대한 수술이니까 보청기나 인공화호가 반드시 먼저 고려돼야 됩니다. 상태에 따른 이런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에도 또 적응과 재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시간인 거죠? 네네. 이게 이제 보청기가 안경과 좀 틀린 점인데요. 이 달팽이관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뇌가 적응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증폭된 소리에 뇌와 그 신경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청기와 인공화호를 끼우고도 또 조작해야 되는 또 부담감도 있으니까 그걸 연습하셔야 되고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좀 꾸준히 적응해 나가도록 하셔야 돼요. 특히 보청기를 예를 들면 본인의 청력에 맞는 보청기를 맞춤으로써 적응 기간이 한 3,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본인에게 편안한 좀 작은 소리의 증폭을 사용하다가 점차 늘려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증폭된 소리에 뇌신경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1, 2주에 한 번, 서너 번 정도 이 보청기 적합 검사를 하면서 조금 이제 절반 정도 들었다가 괜찮아요. 한 70% 올렸다가 괜찮아요. 90% 너무 큰데요. 그럼 80%로 내리고 이렇게 좀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감이나 가장 잘 맞지 않는 청력을 가장 아이디어한 그 보청기의 증폭으로 고쳐서 최적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사실은 이 재활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나이 들수록 청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또 예방을 위해서 청력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몇 가지 간단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 혈관 건강이 귀 건강입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 당뇨 관리 그리고 꼭 금연하시는 거 꼭 권해드리고요. 소음에 노출됐을 때는 자주 조용한 장소에서 좀 귀를 쉬도록 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소음에 폭로되지 않도록 조정하시는 게 좋겠고요. 정기적으로는 청력 검사나 진찰을 받도록 하시고 특히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말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보호자분들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난청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 질환을 경험한 분들은 간암에 대한 부담을 갖습니다. 그만큼 간암의 위험 요인으로 간 질환이 지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암의 위험 요인 뭘까요? 한림대 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김성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암은 발생률, 사망률 모두 높아서 부담이 큰 질환입니다. 왜 그렇게 위험도가 높을까요? 네, 간암은 발생률도 높지만 사망률이 특히 높은 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암이 암 사망 원인의 2위이고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늦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간암 환자의 대부분이 이미 간염이나 간경변 같은 만성 간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기에 발견만 되면 수술이나 국소 치료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어서 5년 이상 생존율은 70% 이상 올라가지만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간암은 암 자체도 문제지만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간의 환경이 이미 나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사망률을 높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그런 만큼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제 만성 간 질환을 함께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간암의 위험 요인들을 보면 비교적 흔한 간 질환들이 지적이 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간암의 위험 요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형, C형 간염, 지방간, 과도한 음주 같은 비교적 흔한 간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간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기보다는 오랜 시간 관리되지 않은 간 질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만성 B형 간염과 C형 간염과 같은 바이러스 간염이 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만성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에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간은 손상되면 재생이 잘 되는 단계인데요. 그래도 또 이 과정이 수십 년 반복이 되면 유전자의 오류가 막 쌓이게 되고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암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특히 만성 B형 간염에 대해서는 또 발암물질로도 지적이 되지 않나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를 1급 발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염이 아니라 간암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인자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B형 간염의 경우에는 이제 예방 백신이 있어서 다행이지 않나 싶은데 어떨까요? 네, 정말 잘 알고 계신데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백신이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간암을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암이 바로 B형 간염 바이러스 관련한 암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성공적인 예방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으로 이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실제 예방 접종으로 B형 간염의 유병률이 줄어들긴 했을까요? 네, 실제로 줄어들었고요.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신생아 B형 간염 예방접종을 국가 사업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백신을 맞은 세대에서는 B형 간염 유병률이 약 10%에서 약 1%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고요. 이러한 감소는 결국 간염, 간경변, 간암으로 이루어지는 위험을 낮추어주는 가장 중요한 예방 효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방 접종으로 이제 B형 간염의 유병률이 줄어든 건 다행인데요. 수직 감염이 이제 문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년 이후의 나이대에서는 여전히 간암의 원인으로 B형 간염의 위험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예방접종 이전 세대에서는 출생 당시 수직 감염, 즉 어머니에서 아이로 이어지는 수직 감염으로 B형 간염을 앓게 된 분들이 많고 지금 이분들이 중장년층이 되면서 여전히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간암 발생의 첫 번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간암의 위험을 얘기할 때 이런 B형 간염, 이제 C형 간염도 있고요. 지방간이나 간 경변이 없는 간암은 없다는 말도 합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네네. 대부분 간암은 지방간, 간염, 간경변 같은 배경 질환 위에서 발생합니다. 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정상 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죠. 완전히 건강한 간에서 간암이 생긴다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기 때문에 네. 좀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저 질환이 있는 간에서 생긴다. 네. 이렇게요. 그런데 지방간은 이제 아주 흔한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일이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방간은 정말 흔한 질환이지만 네. 절대 가볍게 볼 병 또한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방간 환자의 10명 중 2명에서 3명이 지방 간염으로 진행하고 또 그중에서 한 20% 정도는 간섬유와 간경변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간경변까지 진행한 경우에는 매년 한 1에서 3%에서 간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방간도 주의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지방간 진단을 받는 분들은 뭐 살을 빼야 하나?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코올과 상관없는 지방간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요즘 주목받는 게 술과 관계없는 지방간, 즉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비만, 당뇨병, 고혈압 같은 대사 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특별히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하다가 네.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알코올과 상관없는 지방간이 네.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더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네. 두 경우 모두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중요한 점은 지방간 환자의 15에서 20% 정도가 비만하지 않은 날씬한 지방간이라는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술도 마시지 않고 체형이 날씬하다고 해서 나는 지방간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하지만 눈에 띄게 목표 비만이 심하시고 그 내사 질환이 있다면 네. 체중과 관계없이 지방간이 위험도가 높으니까 반드시 또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또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는 이제 원인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술을 끊으면 좋아지는 건가요? 네. 초기라면 술 끊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오랜 기간 음주로 간경변까지 진행되면 완전한 회복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르게 상태 확인한 다음에 금주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뿐 아니라 이제 앞서 대사 이상 지방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왜 위험한 건가요?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은 비만, 당뇨병,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과 같은 대사 질환이 간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네. 간에 지방이 낀 병이 아니라 네. 전신적인 대사 문제의 일부로 간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질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라고 부르면서 네. 단순히 술 마시지 않는다는 기준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질병의 본질 자체는 알코올보다는 대사 이상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가 변경되었고요. 즉 이 병은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를 넘어서 네. 우리 몸 전체의 대사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는 질환의 의미가 더 강조된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방간이 간 경변증이 되고 간암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아주 간결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네. 지방간, 지방간염, 간섬유와 간경변, 간암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모든 지방간이 간암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네. 염증이 오래 지속되고 간이 반복적으로 손상되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방간 단계에서부터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간 경변증이라는 게 이제 간이 굳어진다는 거잖아요. 간 경변증이 오래될수록 간암의 위험은 높아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간경변은 간 조직이 딱딱하게 굳고 네. 정상 구조는 이제 좀 무너진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간경변이 있으면 매년 2에서 5% 환자에서 간암이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간경변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간암의 위험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간경변 환자들은 6개월마다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정기적인 간암 검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럼 결국 간염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 없고 술도 마시지 않고 복부 비만이라든지 대사 질환의 위험이 없으면 간 건강은 물론이고 간암을 예방할 수 있겠네요. 예, 위험은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완전히 0%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네. 그렇고요. 다만 말씀하신 세 가지, 바이러스 감염 관리, 절주, 대사 건강 관리, 네.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시면 간암의 대부분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즉, 간암은 예방 가능한 암에 가깝습니다. 네. 일단 간 질환을 초기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요즘 C형 간염은 완치가 가능하고요. 네. B형 간염은 약물 치료로 바이러스 증식을 아주 잘 억제하면 간경변, 간암 위험이 크게 낮춰집니다. 일례로 B형 간염 환자분들 치료하고 나면 간경변 상태가 좀 좋아지는 경우도 왕왕 보고요. 네. 또 지방간 역시 체중 조절과 대사질환 관리로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괜찮겠지, 또 안 아프니까 하고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간은 조용하게 나빠지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앞서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말도 있지만 그럼 증상으로는 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는 건가요? 네, 간암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약간 그렇군요. 피곤한 정도, 네. 그거 통증도 없고 이상을 못 느끼다 보니까 증상이 생긴다. 예를 배가 아프다, 황달이 생겼다, 이런 상황이면 네.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암 위험군에 해당하는 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변증 요 환자분들은 반드시 증상이 없어도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황달이 생기고 살이 빠지고 다리가 퉁퉁 붓는 증상은 그럼 간암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생기는 걸까요? 네, 그런 증상은 대개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네. 체중 감소, 황달, 복수로 인한 복백만, 다리 부종, 이거는 간 기능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네. 2단계는 사실은 간암 치료에 대한 선택지가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네. 증상이 생기기 전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요. 간암은 재발률도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간암을 치료한 후에도 간염이나 지방간과 같은 간 질환이 있으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간암은 종양을 제거해도 네. 그냥 그 간의 환경이 안 좋은 상태, 그게 그대로라면 또 다시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간암 치료 이후에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치료, 네. 금주, 체중 관리, 당뇨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해야 재발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간암 치료는 결국 끝이 아니라 네. 결국 관리의 시작이라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간암의 이런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라든지 간 질환의 초기 치료가 아주 중요한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간암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고 수십 년에 걸친 간 손상의 결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가지고 네. 결국 간암 예방하려면 간을 지키는 관리 먼저 해주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위험 요인 알고 조기에 치료하고 또 꾸준히 관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관리가 중요하고요. 또 정기검진이 간 건강을 위한 시작일 것 같은데요.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네. 간암은 예방이 가능한 암입니다. B형 간염 백신 접종, C형 간염 검사와 또 치료, 절주, 체중 관리, 당뇨, 고혈압 관리, 그리고 6개월마다의 정기 검진, 이 기본만 지켜도 간암 위험은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네. 간은 침묵의 단계이지만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주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조용히 나빠지기 전에 또 조용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럼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검진에서 수치가 높으면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수치가 높다는 뜻은 네. 결국 간에 뭔가 염증이 생긴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대부분은 사실은 음주를 하신 경우라든지 아니면 좀 잠깐 아파서 약을 좀 드셨다든지 이런 경우로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높다면 염증 계속 있다. 즉 이 얘기는 간세포가 파괴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원인 찾으러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제 피 검사만으로 간은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서 영상 검사를 더불어서 해서 간 안에 무슨 혹이 생겼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벌써 간이 거칠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 다음에 정확한 진단을 해서 더 이상 염증이 안 생기게 이 염증 수치, 그 간 수치라는 거를 정상 범위로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경우는 주로 어떤 이유일까요? 주로 이제 약간 감기 걸리시고도 살짝 올라가실 수 있고요. 또 감기 걸리는 것 자체 외에도 그러면서 저희가 약 잠깐 먹어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으시고 지방간들이 살짝 높은 레벨 아닌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시다 보면 그냥 높지 않으니까 괜찮아. 사실 이렇게 보면은 검진하실 때 저희가 피 검사도 하시고 초음파도 하는데 초음파 지방간 약간 있고 간 수치 살짝 높으니까 나 그냥 지방간 때문에 조금 높은가 보다 하고 계속 그 상태를 한 수십 년 방치하시면 간경화 오거든요. 좀 그런 경우를 좀 안 떨어질 때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좀 전문 선생님 만나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암의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김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국화의 행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